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저희 엄마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엄마 진짜 멋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아줌마들과는 달리 외모도 세련되고 멋도 잘 내고 특히 사고방식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친구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다른 엄마들이 아무리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식들 일이라면 조금 갇힌 사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엄마는 당시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와,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열려 있을 수 있지? 라는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너무 머리 염색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염색 금지고 저는 정말 염색이 너무 하고 싶고 사춘기 반항이 같이 온 건지 염색에 대한 집착과 열망이 유난히 커지더라고요. 뭐랄까, 염색을 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혼자 심각했다고나 할까요? 제가 계속 안달을 우울해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얘기해 줄 테니까 염색하라고요. 엄마가 허락했다고 말이죠. 보통 다른 엄마들은 염색 못하게 막을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정말로 학교에 와서 선생님께 그러셨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물론 어떠한 원칙에 의해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본분을 지키게끔 해주는 곳인 건 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으면 공부가 잘 안 될 정도로 그게 정말로 하고 싶은 모양이니 나는 염색을 시키겠다. 만약에 학교에서 그걸 받아주지 못한다면 휴학을 하고라도 저 아이가 염색을 할 수 있게 나는 허락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생 지도 선생님을 다 모아놓고 저의 염색 문제를 논의했으니 선생님들로서도 처음 보는 학부모였을 겁니다. 한 번도 그런 학부모를 만난 적이 없는 저희 담임 선생님은 몹시 당황하셨고 엄마와 모종의 협의를 통해 아주 튀는 색깔이 아니라 조금 밝은 갈색 정도로 염색하는 건 어떻겠냐고 서로 조율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빨간색 머리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고집을 부리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를 얻었으면 어느 정도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엄마가 지금은 널 도와서 그래도 네가 한번 염색을 할 수 있게 조율을 해줬지만 이 다음부터는 네 선택이야. 네가 꼭 원하는 거 그 빨간 머리가 아니면 지금 얻어낸 갈색 머리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아예 깨끗하게 포기하고 염색을 안 하는 걸 택하는 거고 아니면 엄마가 조율해 준 대로 그냥 갈색 머리 정도로 염색하고 만족하는 거고. 근데 말이지, 이게 사업의 원칙이기도 하다. 엄마 말을 듣고 곰곰 고민하다가 저는 선생님들이 허락해 주신 갈색 머리로 염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엄마가 씩 웃으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업의 두 번째 원칙, 내가 정말 원하면 일단 타협하고 그 다음에 차선책을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지. 가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른 채 얼레벌레 미용실을 따라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저는 엄마에게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글쎄 엄마가 제 겉머리는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안쪽 겉머리를 묶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죄다 빨간색으로 염색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셨거든요. 결국 저는 갈색 머리 얌전하게 묶고 다니며 학교에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일단 학교 밖으로 나오면 빨간 머리 휘날리며 다닐 수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사업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조건이 꼭 갖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차선책을 마련해서 일부라도 획득해야 한다는 거라는 사실을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면서 사업에 대한 얘기를 멋지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희 엄마입니다. 실제로 엄마가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거든요.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러시아와 거래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울, 모피 이런 거 수입해서
사모님들이 좋아할 법한 밍크 코트나 여우털 목도리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중국 공장에서 한 보따리씩 만들어 온 것을 저희 집 작은 방을 쇼룸처럼 꾸며두고 아줌마들이 소문 듣고 와서 아름아름 모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다가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다는 소문에 점점 규모가 커지고 수요가 늘면서 집 근처에 가게를 내게 된 거였습니다. 가게를 낸 후에는 정말 날개 돋은 것처럼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렸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 말씀에 의하면 잠을 자본 기억은 없는데 쌓여있는 돈 세다가 꾸벅꾸벅 졸았던 적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약을 하려고 해도 거의 6개월, 7개월을 대기해야 할 만큼 엄마가 파는 모피는 인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입처와 공장을 늘리고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이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본격적인 수출입을 하는 무역회사가 된 거죠. 워낙 패션에 관심도 많고 세련된 부분이 있는 데다가 사업 수완도 좋은 편이셨는지 엄마 사업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감사했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으면 편모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서 살았을 텐데 다행히도 엄마가 그렇게 사업적 수완 뛰어난 사람인데다가 사고방식도 깨어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어지간히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시원시원한 성격, 세련된 외모, 돈 잘 버는 엄마로 계셔주신 덕분에 저의 중고등학교 생활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중학교 때 염색 사건이 있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교복 사건이 저와 엄마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복은 인근에서 정말 촌스럽고 불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회색 교복을 입었는데 그 회색이 뭐랄까 곱고 예쁜 게 아니라 정말 하얀 옷을 안 빨고 먼지 잔뜩 머금게 해서 바랜 듯한 촌스러움의 극치인 회색이었어요. 게다가 교복 원단이 얼마나 후졌는지 그래도 다른 학교 교복은 실용적이고 빨아도 후줄근해지는 건 아닌데 저희 교복은 한두 번 빨면 진짜 바로 버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별로였습니다. 오죽하면 그 비싼 교복을 한 학기에 2개씩 사서 입는 애들도 허다했죠. 정말 제 교복 원단도 모양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입는 건 고사하고 그걸 입고 학교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게다가 엄마를 닮아 그런지 멋부리는 거 한창 좋아할 나이에 그렇게 통짜로 길기만 한 교복은 정말 입고 싶지 않은 옷이었어요. 엄마한테 교복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고 투덜거렸더니 글쎄 추진력 최고 우리 엄마가 최고급 원단으로 따로 교복을 맞춤을 해주신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교복 그 자체인데 누가 봐도 원단과 몸에 붙는 스타일이 확연히 달랐죠. 저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걸레밥물 색깔 같다고 생각한 촌스러운 톤의 회색도 디자인과 원단에 따라서 너무 세련되고 예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신기한 사실이요. 어쨌건 엄마 덕에 고등학교 시절 그 누구보다 예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센스 있고 감각 있는 엄마가 있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비록 바빠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운 엄마였지만 저는 늘 엄마가 제 인생의 워너비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저희 아빠가 아주 못 사는 집 가난한 남자였다고 들었거든요. 남들이 다 어렸을 때 친할머니, 외할머니 명절 때마다 찾아갈 때 저는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빠가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3살 이전에는 친척 집에 갔을지 어땠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런 기억도 없고 그 이후에는 늘 명절에 엄마와 둘이 전국 곳곳을 여행 다닌 기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나는 왜 친가 외가가 없냐, 왜 사촌들이 없냐고 물어보면 어쩐지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 엄마랑 둘이 노는 게 제일 즐겁다고 애교를 부리곤 했어요.
하지만 궁금증이 사라진 건 아니라서 정말로 제가 완전히 머리가 큰 다음에 진지하게 엄마에게 여쭤봤죠. 대학 합격 후에 엄마와 축하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꽃다발이며 반지, 목걸이,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까지 엄마가 그동안 마련한 제 대학 입학 선물을 한가득 받았지만 오랜 궁금증이 뚫어놓은 마음속 허전함을 채우지는 못하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나 대학 가기 전에 그래도 아빠에 대한 얘기랑 친가 외가에 대한 얘기는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나 너무 엄마가 혼자 낳아서 키운 그런 애 같잖아. 하긴 이제 말해줄 때도 됐네. 그동안은 네가 어리다는 핑계로 말 안 해줬는데 근데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고 슬프고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냥 너희 아빠를 어쩌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쥐어짜고 또 짜도 토끼 꼬랑지만큼도 재산이 안 나오는 집 아들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양쪽 집 도움 안 받고 둘이 잘 살자.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 나도 엄마 아빠한테 뭐 별로 바랄 것도 없었고 결혼하자마자 부모님은 차례대로 병 앓다가 돌아가셨고 엄마 다른 형제 없거든. 그러니까 아빠 말고는 가족 없는 고아된 거지 뭐. 그렇다고 너희 친가가 융성한 집도 아니었고 아빠 위로 형 하나 있었나 했는데 옛날에는 가난하면 다른 집 양자로 보내고 그랬거든. 그 형이 당수 걸은 양자로 갔다나 여튼 그래서 아빠도 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얼굴 못 본 지 10수년이라 했었어. 결혼하고서 그래도 너희 친갓집은 좀 왔다 갔다 했지. 네 이름도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거고. 그런데 너희 아빠 그렇게 세상 떠나고 너 키우느라 나 혼자 아등바등 하면서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연락 끊기더라. 너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네가 초등학교 5학년 땐가 6학년 때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건너 들었어.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으셨었나 보네. 이름까지 지어준 손녀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옛날 어르신들이니까. 나도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니까 서운한 느낌도 사치더라고. 네가 아들이었으면 어떻게든 한번 보고 싶어하고 자기네들 핏줄이다 어쨌다 하면서 챙기셨을 텐데 딸이다 보니까 별로 그런 마음 안 먹으셨던 것 같아. 그렇구나. 정말 이 세상에 나랑 엄마 단둘만 남았네. 그런 셈이지. 아유, 그래도 너라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난 네가 결혼을 언제 하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너무 늦게 안 하고 적당할 때 해서 사위도 만들어주고 손주도 만들어주고 그럼 좋겠어. 너 그렇다고 대학 가자마자 사고치고 그러면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진다. 알았지? 아, 엄마. 진짜 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장난치면서 우스개처럼 말하고 있긴 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엄마 얼굴은 어쩐지 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일찍 결혼해서 빨리 엄마와 함께 알콩달콩한 가정, 북적북적한 가족, 그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요. 사실 친구들이 사촌들이랑 놀았다던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가서 세배를 했는데 너무 세배하는 사람이 많고 정신없어서 그만 세뱃돈 받는 것도 잊었다던가 시골을 명절마다 내려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시골 없는 사람이 부럽다던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는 정말 우주 저 멀리에서 벌어지는 것만큼이나 먼 얘기였거든요. 저는 한 번도 셋 이상조차 모여본 적이 없으니까요. 늘 명절쯤이면 엄마는 해외 출장을 잡곤 했습니다. 덩달아 제가 따라가면서 흐지부지 명절이라는 것도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았죠. 제가 좀 큰 후에는 출장도 출장인데 그것보다는 어디 가서 좀 쉬다 오는 여행을 잡으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그것조차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명절 때마다 해외 나갔다 오는 거 그 나이에는 부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저희가 어디 가서 인사하거나 할 것도 없어서 그냥 도망 다녔던 거거든요.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명절에 짐 챙겨 공항 가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혼자 여행 보내고 저는 집에 콕 박혀 있었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자유롭고 편한 집일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몸이 외로운 집인 거죠. 게다가 엄마는 희한하게 엄마를 아는 사람들이 엄마에게 연락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발이 넓고 지인들에게 먼저 자기 물건이나 상품을 팔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직접적으로 파는 것도 안 하시고 항상 가게에 납품을 하거나 공장만 조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동네 아줌마들이 집에 와서 엄마가 하나둘씩 만든 것들, 상품으로 나가려다가 약간 뒤로 빠진 것들, 그런 것들을 사가곤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아줌마들도 집에 오지 못하게 하고 딱 도매와 공장 이 두 개에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아니 엄마가 소매도 하면 조금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도매하고 공장만 했냐고 물었을 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에너지가 뺏기는 일이고 엄마는 그냥 하던 일 하면서 이 사업 잘 키워서 저 물려주고 싶다고 말이죠. 와, 그런데 엄마가 저한테 사업을 물려주겠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로 사업 체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아무래도 이 세상에 저랑 엄마 둘밖에 없으니 최대한 제가 엄마 일을 많이 배워서 물려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학교도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저는 울면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학교로 편입하고 싶다고 나 이거 정말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빌었어요. 어지간하면 제 얘기를 다 수긍하고 들어주던 엄마가 그때만큼은 너무 서운하셨는지 저랑 며칠간 말도 안 하고 한숨만 푹푹 쉬시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엄마는 언제나처럼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힘들게 들어간 경제학과를 1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편입으로 조금 낮은 학교에 국문학과로 옮겼어요. 문과에서 이과, 이과에서 문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편입 준비도 쉽지는 않았지만 어떡하든 엄마의 소원 하나는 들어주고 싶어서 전액 장학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적성에도 안 맞는 경영학 공부를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에 가서도 늘 우울하고 힘든 얼굴로 학교 다니는 것만 보다가 제가 스스로 밤새서 공부도 하고 학교 생활 너무 즐거워하는 걸 보시더니 엄마도 몇 달 뒤에 저한테 그래 잘 생각했다. 사업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라면서 저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정말로 즐거웠어요. 세상에 다들 수업 빼먹고 놀러 나가기 급급했던 그때도 저는 수업 자체가 재밌어서 학교 가는 게 즐겁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변태냐 아니면 모범생 코스프레 하는 거냐 약간 비아냥거리며 놀려도 저는 그저 학교가 좋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의무감에 한 거고 처음에 들어간 대학 1년은 엄마에 대한 의리로 억지로 한 거였지만 이제야 정말로 제가 즐거워하는 걸 찾아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거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장학금이라는 목표까지 정확하니 제가 공부를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구한 날 강의실 아니면 독서실에만 처박혀 있는 나날이 계속되었는데 언젠가부터 저와 비슷한 패턴의 남학생이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학생도 다른 거 다 관심 없이 공부만 하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오죽하면 학교 축제 기간 때도 독서실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딱 그 학생과 저 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6개월을 조석으로 독서실에서 왔다 갔다 하며 마주치다 보니까
어느새 이름도 모르는 그 남학생에게 관심이 갔어요. 제 느낌에는 그 남학생도 저를 흘끔흘끔 보면서 말을 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느낌은 적중했어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11시 반 정도 됐을 때 독서실 관리하는 근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독서실 개방은 11시 반까지니 다 나가달라고요. 보통 저희 학교 독서실 12시까지 개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늘 12시 20분에 출발하는 막차를 타고 집에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11시 반에 닫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바지런히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일어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혼자 독서실에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끽 하고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남자 학생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저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었구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빵긋 웃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한 게 그 사람한테 용기를 줬는지 독서실을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저한테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통성명을 한 저희는 얼마 안 가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저랑 그 사람이랑 사귄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항상 독서실에 남아있는 지방령 같은 두 사람, 대체 언제 커플되나 내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나요? 올해 안에 커플된다에 걸었던 사람들이 각각 5,000원씩 받게 됐다며 자기가 5,000원 받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좀 어이가 없긴 했죠. 저희 둘을 두고 그런 내기가 벌어졌다는 것도 몰랐고 제 친구들이 거기에 돈을 걸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어쨌건 저희는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학교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공부가 너무 재밌기도 했고 특히 제 남자친구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장학금을 목표로 하는 저보다 훨씬 절실한 이유였죠. 그런데 오빠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뭐 세계 정복이라도 하려고? 그냥 나 하나 제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있으니까. 왜? 혹시 망한 집안을 부흥시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거나 집에서 하는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야? 그건 아니고 놀라지 말아줘. 조만간 말을 하긴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나 고아거든. 진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 아버지랑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고모님이 나 키워주셨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원래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이 학교로 편입해서 들어온 거야. 그래? 몰랐어. 나도 편입한 건데. 그리고 나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엄마는 감사하게도 아직 건강하시지만 우리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았다. 그치? 아, 너도 편입생이었구나. 엄마 살아 계실 때 잘해. 나는 우리 고모가 키워준 은혜 갚으려면 빨리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놀 시간이 없네.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마음에 들고 좋기는 했는데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연 내가 연애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 나도 연애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지 뭐. 아, 그렇다고 내가 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야 하고 그런 건 아니야. 사실 우리 엄마가 사업 엄청 크게 하시거든. 엄마가 항상 사업체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 근데 나는 그럴 생각은 없고 뒤늦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겨서 고집 부려서 편입해서 이 학교 들어온 거거든. 엄마한텐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엄마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장학금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거였어. 아, 그랬구나. 엄청 효녀네. 아우, 아니야. 우리 엄마에 비하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 진짜 내 엄마지만 엄청 대단해. 혼자 힘으로 사업 키우고 나 키우면서 한눈 한 번 안 팔고. 그래, 그렇구나.
그나저나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신다면 내 능력이 허락할 때 언제 한번 너희 어머니 회사에서 인턴 같은 거 해보고 싶다. 나도 하루라도 빨리 일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아, 잠깐만. 혹시 러시아어랑 중국어 공부하지 않았어? 아무래도 하고 싶은 게 무역 쪽이니까 외국어는 기본으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따로 계속 공부하고 있긴 하지.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아유, 오빠도 나도 독서실 지방령이잖아. 가끔 오며 가며 뭐 공부하는지 책만 봐도 알지 뭐.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 영어나 일어 아니고 러시아어, 중국어를 동시에 공부한다는 게. 러시아 무역 시장이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은 아무래도 공장을 핸들링해야 하니까 중국어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뭐. 잠깐만. 오빠가 무역하고 싶고 러시아어랑 중국어 할 줄 알고. 어머, 그럼 딱인데? 뭐가 딱이라는 거야? 안 그래도 우리 엄마 회사에서 거래하는 게 러시아랑 중국이거든. 오빠 말대로 원재료는 러시아고 가공 공장은 중국이란 말이지. 인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말해볼게. 진짜? 일할 수만 있으면 나는 너무 감사하지. 안 그래도 내년에 졸업이라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허락하실까? 엄마가 항상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언제나 인력은 필요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그렇게 저는 사귄 지 4달 만에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소개시켜줬습니다. 엄마는 제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도 놀랄 일인데 그 남자친구를 엄마 회사 인턴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엄마답게 당황은 짧고 받아들임은 빠르시더라고요. 중국어도 할 줄 알고 러시아어도 능통한데 무역을 전공했고 무역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조건만 듣고 더 물어보지도 않고 제 남자친구를 인턴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남자친구에게도 엄마에게도 일이 어떻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저 데이트할 시간이 줄어들고 남자친구가 주말도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점점 더 행복하게 변하는 걸 보면서 일이 적성에 맞나 보다 하고 짐작할 뿐이었죠. 그리고 엄마가 집에 와서 가끔 남자친구 일 잘한다고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정직원 3명 몫은 한다고 좋은 인재 나타났다고 기뻐하시는 걸 보며 엄마도 맘에 들어하나 보다 하고 짐작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남자친구랑 둘이 나흘간 러시아 중국 출장을 다녀오셨거든요. 사실 처음에 둘이 출장 간다고 했을 때 속으로 좀 걱정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엄마와 출장을 간다는 게 아무래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중간중간 남자친구에게 온 연락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거래처를 확장하고 공장을 새로 지을 곳을 정하는 몹시 중요한 출장이었던 듯 했습니다. 다행히 성과가 좋고 생각지도 못한 추가 성과까지 냈다는 엄마의 흥분된 목소리를 전화로 듣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를 못 믿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 일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같이 붙어 있으면서 밉보일까봐 은근 걱정했거든요. 발걸음도 가볍게 귀국해서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바로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몹시 진지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너 혹시 네 남자친구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연애만 하다 그냥 흐지부지 할 건지 아니면 그 뒤까지 고려하고 있는 건지 뭐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싶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어요. 의도도 모르겠고 정답도 모르겠는 질문을 정말 오랜만, 아니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질문을 받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와의 미래를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제 마음을 엄마에게 푹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진짜 좋아해.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야. 한 번도 그와 미래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은 없었어요. 아마 엄마가 질문하지 않았으면 저 역시도 이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났더니 순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혹시 그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나 혼자 김칫국 마시는 거면 어떡하지? 그런데 엄마는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 큰 인재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진지한 관계가 안 될 것 같으면 더 정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헤어지고 그냥 엄마 직원으로 잘 키워볼 생각이었다고 말이죠. 와, 저희 엄마 진짜 대단하시지 않나요? 딸 남자친구가 직원으로 탐이 난다고 딸이랑 이 남자가 오래 갈 거 아니면 차라리 빨리 헤어지고 엄마가 케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 없다. 나는 그 남자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죠. 나중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엄마가 아니라 자기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웃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1년 정도 남은 학교 생활 기간 잘 버텨서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자고 말이죠. 남자친구 눈이 순간 벌겋게 달아오르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부모님도 없는 자기를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고 청혼도 해주고 정말 제가 너무 보물 같은 사람이라나요? 그러면서 비밀 얘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냐고 채근하자 그제야 막 웃으며 이러는 겁니다. 사실 출장 마지막 날에 대표님, 아니 어머님, 아니다. 장모님이랑 술 한잔 했거든.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난 있다. 그런데 아직 네게 청혼할 만큼 내가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네가 원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 중이다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대표님이 너는 자기한테 맡기고 결혼할 거면 빨리 하라시는 거야. 아니 어떻게 네 마음을 맡기냐. 그건 당사자 결정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 네가 생각보다 무딘 부분이 있어서 생각할 기회를 대놓고 주지 않으면 아마 평생 마음이 어떨지 모를 거라나? 그런데 자기 마음 확고하게 정해지면 아마 네 쪽에서 먼저 청혼할 거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진짜 먼저 청혼하네. 와, 진짜 둘 다 너무하네. 날 아주 가지고 놀았어. 아니, 우리 엄마, 친엄마 맞아?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청혼했을 텐데 먼저 해줘서 고마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남자친구는 계속 저를 보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추진력 있는 엄마 덕에 결혼 역시 훅 정해지고 만 거죠 뭐. 저희는 그렇게 1년 더 알콩달콩 연애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로 2년, 그 이후로는 계속 남편으로 함께 지냈죠. 남편이 된 그는 저희 엄마 회사에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한 지 5년 만에 이미 모든 거래처가 엄마보다는 남편과 더 자유자재로 소통하며 일을 진행시켰고 남편이 온 후로 거래처와 공장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엄마 사업 규모도 엄청 커졌죠. 엄마가 얼마나 제 남편을 믿고 의지하는지 가끔 기분 좋게 살짝 취하신 날이면 저한테 너는 내 딸을 안 한다고 해도 내가 놔줄 수 있는데 우리 사위는 절대 놔줄 수 없다. 그러니 만약 너희 둘이 헤어지거나 할 경우 나는 호적에서 너를 파고 이 애를 양자로 드릴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저보다 제 남편을 훨씬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남편은 과묵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참 잘해주었어요. 오죽하면 엄마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복이 넘쳐서 저런 사위가 들어왔냐고 제 남편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게 할 정도로 남편은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남자 없는 저희 집에 아주 든든한 가장으로도 제 역할을 다 해주었습니다. 딱 하나 남편이 들어온 후 안 좋아진 건 엄마의 건강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안간힘을 써서 버텨오던 엄마가 기댈 구석이 생기니 긴장이 풀린 듯 아프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늘 씩씩하고 장군처럼 열심히 일만 하던 엄마는 남편이 그렇게 들어와 자기 후계자 역할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긴장이 풀리셨는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으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그저 남들보다 일찍 노화가 온 것 같다는 병원의 말대로 여기저기 그냥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프고 늙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든다고 표현하시잖아요. 하루하루 바뀌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표현이 매 순간 떠올랐습니다. 마치 나무가 빼짝빼짝 마르고 가지 끝이 바스라지고 물기 없이 건조해지면서 거칠어지고 하나하나 나뭇잎 떨어지면서 시들어가는 그 모습이 엄마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더라고요. 저희 엄마 그 연세에도 저보다 피부 좋고 모공 하나 없이 관리하셨던 분인데 앓은 지 1년 만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늘어진 얼굴엔 검버섯이 가득 피고 피부에 윤기 하나 없이 까칠해지셨습니다. 몸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서 20대보다 더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 마치 풍선에서 바람 빠져 늘어진 것처럼 온몸의 근육이 다 빠지면서 메마른 채 축축 늘어져 버리더라고요. 근육이 빠지니 걷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리 힘도 떨어져 자꾸 넘어지시다가 뼈까지 상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고관절 큰 수술을 하시고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이게 불과 2년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그렇게 시름시름 아프니까 갑자기 푹 늙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아프기 시작했을 때의 엄마와 아프고 2년 정도 뒤의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모습도 성격도 다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인 없이 앓던 엄마는 결국 3년째 되던 해에 폐에 물이 서서히 차서 몹시 괴로워하며 돌아가셨어요. 엄마의 마지막 한 달은 진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엄마도 저도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표현할 때 왜 숨이 끊어진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숨을 못 쉬어서 허덕거리고 그 마른 팔로 자기 가슴을 힘없이 쥐어뜯다가 정신을 잃고 또 잃고를 반복하는데 진짜 제 폐 하나 떼어주고 숨 좀 제대로 쉬다가 돌아가실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속 엄마에게 붙어서 간병을 했고 그동안 남편은 장모님 힘나게 하는 건 든든하게 큰 사업밖에 없다며 회사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애써주었어요. 엄마는 폐에 물이 차서 정신이 오락가락 숨을 쌕쌕 힘들게 되시던 그 시간에도 남편만 오면 눈이 잠시 반짝하면서 반기시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마지막 임종도 제가 아닌 남편이 지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편이 병원에 왔길래 잠시 맡기고 화장실을 갔거든요. 엄마 입원하신 후부터는 화장실도 오래 가 있지도 못하고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후다닥 볼일 보고 나오는 게 습관이 되어 정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끝내고 부지런히 나오는데 엄마 병실 쪽에서 시끄러운 기계음이 들리면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직감으로 알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미친 듯이 병실로 뛰어갔더니 남편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속상하게도 돌아가신 엄마 표정이 잔뜩 일그러진 채 너무 괴로운 얼굴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 평화로운 얼굴이라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자손들이 평안하다고 제가 보는 마지막 엄마 얼굴이 제발 평화롭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사위가 귀에 대고 뭔가 계속 속삭여준 거 그거 듣고 돌아가셨어. 그러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위가 계속 뭐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계속 뭔가 반응하시다가 가셨어.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뭐라고 하신 말씀 없냐고. 그래도 요 며칠 한두 마디는 하셨는데 혹 엄마 마지막 말 들은 거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담담하게 그러더라고요. 나 믿고 눈을 감으신다고, 고맙다고, 당신 잘 부탁한다고. 엄마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고 무너졌던 마음이 그래도 남편이 전해준 마지막 말에 조금 다독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를 보냈어요. 이후 장례 준비는 정신 놓은 저 대신 남편이 이래저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장지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매장을 해야 하는지 화장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정신이 쏙 빠지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의연한 성격이고 감정 동요가 많지 않은 남편이지만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아주 싸늘하게 병원에서 일처리를 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아직 실감이 안 나나? 솔직히 정신 못 차리고 울며불며 하는 동안에도 그게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그게 느낌이 있잖아요. 슬픔을 지그시 참아서 의연한 거랑 전혀 슬프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은 거랑 분명 너무 다른데 남편은 아무리 봐도 후자 같은 겁니다. 평소에 보였던 모습이랑 다르니 자꾸만 저도 모르게 남편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슬그머니 남편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옆에서 흘끔거리며 남편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이는데 어느 순간 제 남편이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제 귀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사귀고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늙은이 언제 뒤지나 했는데 그래도 괴로워하다 뒤져서 내 마음이 좀 낫네. 저 처음에 남편한테 귀신 들린 줄 알았잖아요.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싸늘한 목소리인데 그게 제 남편한테서 들리는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멀뚱멀뚱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마치 원수를 맞이한 것 같은 얼굴이라고 해야 하나 아주 더러운 쓰레기를 마주한 것 같은 표정이라고 해야 하나 옅은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심장 근처에 소금을 한 줌 뿌리는 것 같은 얼굴로 저한테 통고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족도 없고 장례식 치러봐야 뭐해. 그냥 문상 조문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대충 태워서 아무데나 뿌려. 여보, 당신 다른 사람 같아.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당신 맞아? 당황한 저를 보며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듯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저 파렴치한 꽃뺀 년 괴로워하며 죽으며 뼈가루 하나 안 남기고 싹싹 갈아서 길 가던 개한테 뿌려주려고 했어. 그나마 관에 넣어 태우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앞이 까매지면서 정신이 휘청하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도리가 있어야 반응을 하죠. 제가 남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당신이 한 얘기를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꽃뱀년이라니 대체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건지 또 나한테는 왜 그러는 건지 당신이 지금 너무 낯설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 팔을 확 뿌리치며 이를 악물고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얘기는 정말 기막힌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정말로 친인척 하나 없이 홀홀 단신 아빠랑 살다가 아빠 돌아가신 후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굳게 믿고 살았거든요. 워낙 어릴 때 일이라 기억나는 게 없을 뿐더러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누구라도 찾아왔을 텐데
아무도 오는 사람 없길래 정말 세상에 엄마랑 저 둘밖에 안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사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엄마 시골 술집에서 일하던 어린 마담이었다고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순진한 남자들 등쳐서 재산 호로록 빼먹고 그렇게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돈 좀 뺏었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고 거기서도 돈 좀 뺏었다 싶으면 야반도주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저희 엄마의 20대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 나이 28살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아마 다른 남자들처럼 단순히 돈만 엄마에게 갖다 준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 엄마를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3살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다 놓고 올인할 만큼 저희 엄마에게 푹 빠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남자와 가정을 꾸릴 생각도 사랑하지도 않았던 저희 엄마.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저 재산만 뺏어서 다른 곳으로 또 옮길 궁리를 하셨던 거죠. 결국 엄마한테 모든 재산을 뺏기고 버림받은 그 남자분은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다가 엄마가 떠난 지 6개월 만에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없게 한순간에 여자한테 정신 빠져 방황하던 남편이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고 남은 재산 하나 없이 남겨진 어린 아내는 3살 된 아들을 안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살려고 안간힘을 썼대요. 어떡하든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얼마 뒤에 너무 고생한 나머지 온몸에 악성 종양이 가득 퍼진 채 괴로워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엄마랑 무슨 상관이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 집을 풍비박산 낸 꽃뱀이 너희 엄마라고. 그제야 느낌이 오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저버린 남자, 그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과 남겨진 여자, 그 부부의 아들. 제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그가 싸늘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사람은 3살 아들도 충성스러운 아내도 돌아볼 마음이 없었던 모양이야. 꽃뱀한테 홀려서. 네, 그 비극의 주인공인 부부가 바로 남편의 친엄마, 친아빠였던 겁니다. 종양 가득한 채 죽은 엄마와 남겨진 3살짜리 아들이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고 엄마의 죽음을 목격하며 상처를 깊게 새기기 시작한 거죠. 이후 고모 집으로 가서 자라면서 그 고모를 통해 아빠와 엄마의 얘기 그리고 그 자기 집안을 풍비박산 낸 꽃뱀에 대한 모든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든 이후부터 제 남편의 목표는 하나였다고 해요. 가정을 풍비박산 낸 그 꽃뱀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마음이요. 그렇게 10여 년을 저희 엄마 행방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 엄마를 먼 발치에서 보고 너무 허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흔히들 알고 있는 가정을 망가뜨린 꽃뱀의 말로처럼 아주 초라하게 남자한테도 버림받고 가족도 없이 사길새빵 같은 데서 비참하고 처절하게 늙어있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업가에 자기 또래의 딸을 키우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은 작전을 바꿨대요. 어떡하든 저 회사를, 저 딸을, 그리고 그 여자를 다 산산조각 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복수 목적 하나를 가지고 공부하고 돈 모으고 하면서 저한테 먼저 접근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녔던 학교 경제학과로 들어오려고 편입 준비를 했었는데 경제학과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제가 다른 곳으로 편입해서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옮긴 학교로 쫓아온 거였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고 손발이 다 덜덜 떨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얘기를 덤덤하게 하는 남편이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썩고 살았던 그 남자가 맞나 싶고 그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긴 세월 동안 전혀 티를 내지 않았던 그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안았던 시간,
저희 엄마가 딸보다 사위라며 행복해 하셨던 그 시간이 다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제 모든 삶이 다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은 둘째치고 남편이 모든 걸 계획하고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았다는 게 억장이 무너지게 슬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다시 물었어요. 나를 사랑한 적은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만큼 제가 무너져 내렸던 순간이 있을까요?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가 죽기 전에 귀에 대고 속삭여줬어. 이 꽃뱀년아, 나 네가 망가뜨린 그 집안 아들이다. 지옥에 가서라도 똑똑히 잘 봐라. 네가 평생을 바친 네 회사와 네가 제일 사랑했던 네 딸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라고. 그래, 나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엄마가 그렇게 괴로운 표정으로 돌아가신 게 당신이 한 말 듣고 그러신 거야? 여보!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보라는 소리가 나오냐? 나는 평생 당신 엄마를 산상조각내는 꿈만 꾸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제일 사랑했던 대상인 당신. 당신이 나락으로 떨어져야 내 복수가 완성돼.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 힘든데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마저 이러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절하고 혼자 사경을 헤매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일주일이 지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선 제가 의식불분명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다급하게 저희 엄마 장례를 물었더니 사위분께서 알아서 처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황급히 남편을 찾아 저희 엄마 어디다가 묻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글쎄 그냥 갖다 버렸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럴 리가 없다. 그래도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던 엄마인데 사위로서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위? 그저 원수일 뿐이야. 하수구에 쏟아버리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를걸? 지금쯤 어디 오물처리장에 떠돌아다니면서 평생 숨겨왔던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겠지. 결국 저는 엄마가 어디에 뿌려졌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엄마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단 하나 남편이 더 이상 뭔가를 하는 거는 막아야겠다는 생각만 제 본능을 지배했습니다. 퇴원을 만류하는 병원의 말도 듣지 않고 일단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저는 한 번 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어디론가 다 옮긴 듯 했습니다. 그제야 이 사람이 정말이구나. 내가 들었던 얘기가 꿈이 아니라 진짜구나 싶었어요. 아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남편이 서운함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저한테 투정 부리듯 그러는 거고 엄마도 제대로 모시고 저도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텅 빈 집을 보니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 순간 엄마가 평생 저만큼이나 아끼고 공을 들였던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황급히 엄마 회사로 달려갔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사 내에 있던 물건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황급히 그나마 안면이 있는 직원을 붙들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황당한 얼굴로 오히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남편이 회사를 아주 헐값에 매각을 해버리고 직원들에게 3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다 챙겨준 후에 오늘부로 이 회사는 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발 늦었던 거죠. 그렇게 엄마의 평생이 녹아있는 회사는 누구한테 팔렸는지도 모르고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그건 역시 허무하게 제 손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이혼 서류가 날아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쪽지도 함께요.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이 가야 하니 사인해서 법정에서 같이 제출하고 싶다 하면 날짜 맞춰 나가겠다. 하지만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 그냥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몇 년 지난 후에 행불자 이혼으로 혼자 알아서 처리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였죠. 그래도 이런 식의 마무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저는 정말 흥신소며 탐정까지 고용해서 최선을 다해 남편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 흥신소를 통해 한 가지 안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남편이 고모님과 함께 들락거리던 보육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보육원에 최근 거액의 돈이 기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딱 엄마 회사를 매각한 비용과 비슷하더라고요. 결혼 초에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고모님 사정도 너무 안 좋아져서 한 3년 정도 고모님이 가끔 성당에서 봉사 가던 보육원에서 산 적이 있었다고요. 아마도 그때 머물렀던 보육원인 듯 했습니다. 그곳에 저희 엄마 회사 판 돈 다 기부하고 남편은 그대로 자취를 감춘 겁니다. 저는 하나 물려받은 것이 없이 거의 알거지에 가까운 상태로 홀로 남겨졌어요. 남편의 행방도 찾을 수 없고 제가 믿고 의지했던 엄마는 큰 실망을 남긴 채 돌아가셨고 그렇게 한순간에 저한테 있던 모든 기반과 손에 쥐었던 것들을 잃고 나니까 그냥 무기력하기만 하더라고요. 어디선가 남편이 잘 살고 있을지 아니면 원하던 복수를 다 마쳐서 자기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스스로 떠나는 선택을 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대체 제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중에 진짜인 게 하나라도 있긴 있었던 걸까요?